서울 수도권은 추가 조정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너무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피하려고 할 필요 없다.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미리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조정이 올 한 해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분양이 쉽게 낮으려면 간단하죠. 분양가를 낮추면 되죠. 그 시행자, 시공자, PF 대출자 세 군데가 협의를 하잖아요. 세 주체가 누가 그걸 손을 놓겠어요. 아시겠지만 올해 1, 2월에 분양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좀 덜 늘어났거든요. 4월로 지금 몰려 있어요. 4만 개 정도 하고 이번에 터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4, 5월 지나면 8만 5천, 뭐 9만, 상반기 가면 한 10만 되지 않을까 좀 보거든요. 교수님이 지난번에 좀 출연하신 이후로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뭐 미국이랑 스위스랑 독일의 은행들이 굉장히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그렇죠. 있고 특히 미국의 이제 은행들은 줄이어서 이제 파산이나 뭐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는데 요 충격 어떻게 보시고 미국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좀 보시나요? 김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뭐 예견된 상황이었고 이미 뭐 은행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일단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형태인데 우리가 지불 준비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용 창조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신뢰가 조금 깨지면은 돈을 찾으면 지불 준비율이 10%라는 얘기는 30%가 돈을 찾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경험치로 이제 8%, 10% 선에서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대출이 많아지거나 유동성이 많아져서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사람들 심리 속에 그 신뢰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을 찍게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이 괜찮을까라는 그 속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다들 이제 원래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들이 동시에 이제 그렇죠. 그 주체들이 다 갖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스마트 뱅킹의 역습이라고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집에서 예,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스마트 뱅킹이 없었다면 하루 만에 돈을 그렇게 빨리 뺄 수가 없잖아요. 줄을 서야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대공황이나 이럴 때도 뭐 은행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중지하거나 이래서 좀 조율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괴로운 어떤 자기들 수익을 내는 데는 도움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역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는 순간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를 이제 미국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어떻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조정을 잘 들어가냐가 이제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뭐 다들 이틀, 하루, 3일 만에 제가 태어나서 역사상 본 적 중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신속 그냥 거의 뭐 119보다 더 빠르죠? 14시간 만에 SVB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좀 벌써 레이디가 준비가 돼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번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본원 통화는 100원인데 벌써 1000원이 돌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수수료, 이자의 개념, 그 할인율의 개념으로 수익을 취하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다 알죠. 다 아는데 서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이 스마트 뱅킹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개미 한 마리라 할까요? 개미 한 마리가 집에서 나오면 개미가 한 마리가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어딘가에 번져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도처에 깔려 있는데 이제 그 위기를 이제 또 학습 효과 이제 또 여러 가지 툴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와중에 이제 또 헤지 펀드에 이제 좋은 먹잇감 또 먹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냉정한 패턴이 이번에 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 한 연말까지는 확산의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살짝 놀랬다 또 감추고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말씀하신 건 금융 위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번에 한 대처 능력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빠른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도 이미 다 모니터링을 예전부터 또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모니터링도 잘 안 됐잖아요. 됐다가 이번에 좀 풀어줘가지고 좀 터진 건데 또 벌써 뭐 의원에서 뭐 상하의원에서 다시 좀 규제를 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빚잔치 조금 하고 넘어갈 거. 이 위기가 예전처럼 뭐 IMF 글로벌 이런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럼 미국 은행들 연임 파산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리의 문제인데요. 일단 은행들에서 제2금융권은 이미 우리가 유명했던 뭐 OK저축은행 뭐 틀면 뭐 광고가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맞아요. 요즘 광고도 안 보이고. 그러네요.
네, 그 대출도 지금 다 막았습니다. 러시아 캐시. 네, 러시아 캐시. 광고 진짜 많았는데. 그렇죠. 대출을 거의 회수하려는 분위기니까 그게 뭐냐면 대출 회수한다는 얘기는 신용 체크할 때 뭐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이제 부실채권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말미를 주거나 여유를 주거나 다른 데서 대체를 하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시간을 줬었는데 지금 형태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채권 추심으로 넘어가서 NPL 쪽이나 이제 부실채권 처리화가 되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자산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또 저한테 이제 문자가 많이 오는 게 있는데 P2P 있잖아요. P2P 회사 사장님들이 제 후배님 한두 분 계신데 자주 오는 거예요, 예전보다. 자주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DSR, DTI를 어느 정도 적용하잖아요, 은행에서 받으실 때문에. 그랬더니 그 돈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P2P 은행은 거기서 좀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율이, 그러니까 저한테 온 문자 메시지를 설명을 드리면 많이 높던데요. 그러니까 14%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 P2P 은행이 그 소유주한테. 근데 보니까 이미 LTV가 50% 돼 있더라고요. 근데도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DSR, DTI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새 뭐 OK저축은행 연락 없으니까 할 수 없이 P2P를 간 것 같아요. 근데 P2P 14%래요. 14%인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조금 가지고 저한테 12%예요. 근데 그 금액이 70% LTV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2억 정도, 10억이라고 그러면 5억이 들어있으니까 2억 정도 하는데 그걸 13%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 하잖아요. 제 입장에서. 안전하니까 70%니까. 그게 지금 이제 번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유주들이 돈을 수급하는 길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지금 이 은행의 위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름아름 이제 얘기하다 보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좀 외람된 얘기인데 언론사분들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은행 너는 어디니? 뭐 이런 얘기가 오간대요. 은행 너는 어디니?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 야, 안전한 동행이 낫지 않니?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귀뜸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조금 쉬었다는 게 낫지 않니? 이런 심리가 이제 팽배해지니까 시장에는 좀 약간 하방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연준이 그리고 금리 인상 아무래도 은행 파산들 때문에 조금 이제 덜 할 것 같아도 뭐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이긴 한데 교수님은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인상할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동결할 거라 보시는지랑 만약에 한두 번 여기서 또 인상을 더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또 여파가 좀 클 것 같은데. 이제는 이미 저 시장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커질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서는 이제 인하 소식이 피벗이 와야 이제 조금 변동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착화된 것 같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 많이 올려도 0.5는 못 올리잖아요. 0.25 한 번 정도 올릴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더 이상은 제가 봐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약간 시스템 균열이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거는 중요한 건 그 피벗이 인하로 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릴까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점도표 같은 걸 보면 점도표 보면 내년 말 정도 돼야 이제 0.5 내릴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1년 반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버블이나 레버리지가 이제 과도하신 분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매물화 되잖아요. 경매물건화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고 수요자가 살아나질 않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에. 급하게 꺾 뭐 내려가거나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다만 PF 문제, 우리나라 그게 이제 가시화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땐 연착륙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처에 깔린 게 많으니까 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악수를 했다 이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뭐 이런 부분들 우리 그것도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리 인상 더 하지 않더라도 동결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면 부담스럽다. 네네. 현재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현재 금리 올라간 게 아시겠지만 변동금리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피부를 느끼는 게 지금 3월부터거든요. 매년 6개월 단위로 보통 이제 코픽스 금리 적용해서 변동금리를 변경하니까 작년 12월까지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이제 좀 늘어나니까 한두 번은 내지만 세 번째 되면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죠. 갑자기 2배가 됐으니까 금리가요. 특히 아시겠지만 2015년도부터 그 혼합형 대출 있잖아요. 그게 거치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 그분들이 뭐 17, 18년도부터 받은 분들이 연속적으로 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정적인 분들은 상관없지만 뭐 사업이 잘 안 됐거나 자영업 하시다가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더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는 이제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금리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미국은 고정금리가 좀 많고 한국은 변동금리가 많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이런 부동산 버블을 많이 겪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선과 악이 존재하고 뭐 진보와 보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은 것이 이제 고정금리로만 대출을 해준 형태로 다 바뀐 거죠. 정부에서도 권유하고. 그럼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근데 일단 장기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좀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제 위험성이 좀 충분히 리스크가 제거가 되죠. 그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없고, 특히 은행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금융산업자본주의가 지금 어떤 패권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힘이 강하니까 뭐 정부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힘이 약하면 그쪽 논리에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혼합형 금리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정말 미끼 상품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 보면 요새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3%대로 떨어져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보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게 이제 혼합형 금리입니다. 그 다. 떨어진 거는. 그냥 고정금리는 우리 특례보금자리론도 지금 4%잖아요. 기본이. 근데 이게 어떻게 더 쌀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3년은 3.5%, 3.6% 신용도에 따라서 4% 밑에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변동이에요. 3년 뒤에. 그때 만약에 계속 5%면 어떻게 돼요? 시중금리는 6, 7%를 변동금리를 터야 되니까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걸 또 하는 거를 갖다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3.5%였단 말이에요. 2.8, 뭐 3. 좋은 것만 딱 보여주고 앞에 보여주고 뒤에 부담되는 그거는 그냥 얘기하지 않으면서 않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3.5%니까 가봐요. 3.5% 4년 5년이냐?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 뒤에 붙이는 게. 3년 5년 뒤에 부동산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르면 천만 다행인데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지금 부담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꿀투를 양산하는 어떤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냉정하게 바라보면. 만약에 위기가 터져가지고 8%, 9%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해지를 상승할 때, 유지될 때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 3년 안에 금리가 내려가도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먹고 살았는데 대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기업만 대출이 늘고 있거든요. 기업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마트한 가게들은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부채를 줄이고 버텨가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서서히 뭐라 그럴까요?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약간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듣기로 2021년 11월부터 이제 대출이 가계대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고 봐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높다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받쳐주려고 거래가 이 정도로 되려면 주택이 지금 약간의 금융 상품화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일시적 이주택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나 원래 뭐 리더들이 있잖아요. 8대2 법칙, 파레토의 법칙처럼 리더들이 시장을 이끌고 우리가 축구 시합을 봐도 20% 선수가 잘하면 팀이 잘하는 것처럼 회사도 그렇잖아요. 네네. 나머지는 일단 중간에서 보는 사람, 신경 없는 사람 이런.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리더들이 지금 막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하다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밑에는 더 변동성이 없으니까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어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금리 때. 일단 부담이 없잖아요. 계산이 나오니까 당연히 수요는 발생해요.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럼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월세 살면서 매달 입금하는 것도 뭐 심하게 귀찮을 때도 있는 거고. 내 집 꾸미지도 못하고. 맞아요. 손도 못 대고. 못도 제대로 못도 못 봐. 아시는구나, 우리. 얼마나 서러운데요. 아시는구나. 어떻게 하세요? 서울 와서 11년 동안 이제 집이 없었으니까. 그러셨구나. 하필이면 이제 그 서러움 저도 제가 알죠. 꼭대기에 집을 샀습니다. 1층이면 또 뛰어도 좀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좀 그러셨구나. 하여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누구나 집은 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그러니까 외국 이제 해외처럼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뭐 부담 없는 소득이 한 20-30% 선이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와도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변동금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제가 볼 때는 고정금리로 중장기적인 대출이 안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제공이 되면 주택시장은 평온하게 이렇게 상승 곡선에서 이쁘게 갈 텐데 우리는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조금 미스매치가 나다 보니까 막 폭등했다 내려갔다 이게 국민들이 많이 피곤하시죠 사실.
네. 연준이 어쨌든 올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지 몰라도 어쨌든 올해 동결은 할 거잖아요. 이제 내년쯤에, 그리고 빠르면 뭐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쯤에 금리 이제 인하를 좀 생각할 텐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시장도 그때부터는 이제 좀 큰 폭등 아니어도 조금 이제 괜찮아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금리가 좀 많은 걸 힘들긴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시장에 좀 중장기성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자를 못 냈어요. 못 내서 파산을 했어요. 이미 파산했어 저는. 근데 이자율이 내려왔대요. 2%로. 진작 왔으면 전 살아날 수 있었겠죠. 그런 갭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쉽게 살아나는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차가 좀 필요하군요. 거기다가 이제 물량에 대한 어떤 요건도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5% 내려갔는데 만약에 다 내려갔어요. 근데 집이 만약에 100만 개가 나왔어요. 집이 남아들면 어떻게 돼요? 일본처럼 관리비 내고 그냥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는 물량의 형태도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이 뭐 역전세부터 해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내년도 올해 40만 채 좀 넘고 내년도 35만 채 넘거든요. 근데 지금도 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물이. 근데 그 부분에서 새로 나오는 부분의 물량들이 소비자들이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보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안 되는 분위기면 집값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때 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0.25, 0.5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제와 이 기반이 기본적으로 튼튼한 상황에서는 그게 분명히 이제 경제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주변 다른 팩트들이 받쳐줄 때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하다. 효과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맞아요. 근데 집값 폭락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파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지금 폭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 어떤 의미죠?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더 많이 있다는 네네. 건가요?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일부 지역은 물론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뭐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데는 뭐 50%까지 내려갔으니까 제가 볼 땐 적정 조정이 됐거나 그 고점 대비해서는 폭락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뭐 주택가격 상승률이 되돌아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업이 돼 있지만 그 라인을 따라가잖아요. 초과했을 때는 분명히 또 문제가 생겨서 버블이 터졌고 그 기준에 맞춰서 본다라면 제가 볼 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아직 안 내려간 데들 좀 있을 것 같고 6대 광역시에서도 조금 강한 데들이 있어요. 거기도 좀 추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진 곳들, 뭐 대구나 이런 데들은 이제 더 떨어질 폭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을 좀 차별화돼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폭락한 지역들이 지금 폭락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2015년, 6년도를 더듬어 보면요. 그때 뭐 6억이던 게 지금 18억,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짜리가 반토막 나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억이었단 말이야. 수익률이 80%인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따면 6, 7년이거든요. 충분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수요자들이 2018년도에 샀냐, 19년도에 샀냐, 20년도에 샀냐 이거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 1년도, 20년도 영끌 후반 그때 그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신 거고 그럼 그 계산을 해보면 한 1년에 100만 개가 거래가 되니까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은 좀 작았으니까 한 150만 채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집이 1800 아파트 뭐 이런 거 정상적인 주택이 한 1800만 가구수는 2200만이니까 그럼 10%인데 10% 중에 또 반 정도는 대기업 분들이 영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5% 정도가 이제 큰 타격을 보겠죠. 그러나 원금이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건설회사 이 부분이 이제 PF 뒤에 벌어질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물량들이 2년 동안 100만 채가 나오는데 이걸 온전히 그냥 과도 물량이 돼버리니까 시장에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택가격이 내려온 걸로 인해서 뭐 일단 영끌하셨던 분들이 집들이 이제 소진되거나 이런 것들 계산해 보면 비율을 계속 따져보고 해보니까 영끌할 때 한 50% 분들이 다 대기업 분들하고요. 건설공제조합, 경찰공제조합, 뭐 조합들 많잖아요. 의료조합. 거기는 이제 사내대출이 이제 금리가 그때 당시 1%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 쓰는 거예요.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 중에 반은 그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 우리가 과도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죽으면 분양하는 물량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볼륨이 크잖아요. PF도 들어와 있고 시공사도 있고 다 이 부분이 문제가 터질까봐 정부도 고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터지고 나면은 주택 가격이 좀 왜곡되게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금융위기로 갈까봐. 저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가게 쪽은 영끌이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위험한 건 또 아닌 전혀 거고. 아니죠. 아니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 무주택자가 1,100만이고 1주택자가요? 무주택자가 900만이에요. 그 다주택자가 한 250만 되거든요. 그럼 벌써 비율이 나오잖아요. 1주택자 문제 없거든요. 1주택자 중에 영끌하신 분들이 몇 프로겠어요? 1,100만 중에. 벌써 90% 이상은 건전한 거예요. 무주택자 문제가 없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나오잖아요. 10명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10명인데 한 명이 다쳤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이제 이어질까 봐 그거를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시스템 문제인 거죠, 사실. 말씀하신 건 건설회사랑 부동산 PF 위기는 좀 현재는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는 한숨 났죠. 이제 정부가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추경호 장관이 50조 투입해가지고 한숨 분명히 놓은 상황인데요. 뭐 엊그제도 새마을금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 이제 제1금융권하고 조금 그런 데도 좀 안정적인 저는 이미 리스크 해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이미 모니터링 해봐도 뭐 거의 안정적이에요. 다만 이제 이금융권에서 저축은행하고 또 몇 개 있잖아요. 캐피탈증권사, 보험사, 또 이번에 신협수협 뭐 이런 데들. 근데 그것도 차이점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별 조합이잖아요. 독립채산제 형식이 있거든요. 단위별로 이제 지점장이 나는 부동산 PF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 하고 이런 지점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들이 문제인 거죠. 전부는 아니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가시화될 때 뭐 보도를 보면 새마을금고 뭐 위험 이러면 다 위험한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터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감내가 가능한데 지금은 미분양이 지속됐을 때 이제가 문제죠. 지금은 괜찮은데 왜냐면 일단 유동성 확보해 줬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데 도래할 때 그게 지금 정부가 해준 게 1년짜리로 알고 있어요. 작년 10월이면 이제 올 10월 돌아오잖아요. 그럼 정부가 한 돈도 이미 이자율이 붙어 있고 거래가 있는데 그걸 메꿔야 되는데 여기서 분양이 되거나 해서 돈을 메꿔 못 메꾸면 그땐 좀 문제가 될 건데 그게 이제 9월 달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될 때는 조그마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현재는 괜찮고 네. 그동안에 뭐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수요자들이 미분양을 매입해 준다면 또 시장이 좀 낮아지겠죠. 이게 터지게 되면 집값은 더 좀 떨어질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제가 추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몇 년도 정도 가격까지를 보시는 건가요? 물론 굳이 수치를 내면 몇 년도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부담 지수를 많이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부담 지수가 사실 신뢰도가 높은 지수예요. 해외에서는 그걸 많이 쓰거든요. 지금 인천하고 수도권 경기권은 제가 볼 땐 많이 내려간 데들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 덜 내려간 데들은 추가 조정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제가 볼 때 추가 조정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 는 걸 보면요. 경기도나 지방 이런 데들 많이 떨어진 데들은 최저 거래량 대비 한 3배까지 갔는데 서울은 2배까지 밖에 못 올라오더라고요. 힘이 약한 거죠. 가격 저항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 수도권은 추가 조정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너무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IMF에서 옛날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다가오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피하려고 할 필요 없다.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미리 던졌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정부는 다 알고 있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추가 조정이 올 한 해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비하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무리하지 않으시고 절대 지금도 이제 제가 시장에서 들은 깜짝 놀란 얘기인데요. 인천 이런 데서 뭐 갭투자 2천이면 아파트 사 막 이런 얘기가 막 도는 거예요. 카페에서. 실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집값 우리가 2020년도 전세 가격 올랐을 때 만약에 5억짜리 집이라 그럴게요. 전세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막 4억까지 가니까 갭이 되고 막 주니까 이랬었는데 근데 그 전세값은 그대로 있고 전세값이 이제 빠진다고 빠졌는데 매매가보다 덜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인천 송도까지 툭 내려왔어요. 갭이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전세는 이제 만기가 돼야 나가잖아요. 그 전세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비 안 하고 2천만 원 갭이다, 뭐 사인하면 한다 이런 집들이 벌써 나온 거예요. 매매가가 많이 내려와서. 그 착시죠. 전세 가격이 정확한 시세인지를 봐야겠죠, 주의랑. 그래서 혹시나 뭐 3천이면 계약해 그러면 젊은 분들 잘 모르니까 이거 뭐 1억만 뛰면 300% 수익률이니까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영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영끌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하시고 주위에 좀 그런 건 꼭 조심해야 된다. 네, 우리 김 작가 TV 이런 거 꼭 보시면서
정보를 판단력을 잘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뭐 의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전세 사기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전세 사기는 지금도 뭐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가 벌레가 살아있는 것처럼 안 좋은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지금 정부가 많이 애를 썼는데 젊은 분들 사실 뉴스도 잘 안 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냥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 아직도 돈이 자본주의가 좀 넘치다 보니까 돈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하면 뭐 이 그쪽 분야 분들 중에서 뭐 30억이면 2년 살다 나와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간다니까. 아니 그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자본주의 어떤 패습을 좋은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꾸 피해보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각오하고 사기를 치니까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간단해요. 시세 50%만 대출해주면 끝나요. 그리고 실제로 공인중개사한테 패널, 죄송하지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페널티 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잘 알거든요. 아 이건 좀 위험해. 그럼 위험하다는 걸 표시해주고 그게 안 해주면 페널티를 먹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걸 잘 표시 안 해주죠. 하잖아요. 그냥 수수료만 받고 땡. 항상 그 1억짜리 보증 그거는 주시고. 그건 문제도 안 돼. 그건 또 효용성도 없어요. 소송 걸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또 심의를 거쳐야 돼요. 뭐 해당 없어 이러면 소송부터 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국가가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사실 청년들이 많이 당하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 또 집값 뭐 반등, 부동산 시장 훈풍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좀 있던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서울 아파트 뭐 가격 바닥 다지고 상승으로 전환되었다고 봐도 되는지. 일단 상승의 금리는 확연하죠. 1월부터 1월 3일 새벽부터 이제 규제 하나 해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예전 같으면 지금 폭발적으로 시장에 난리가 났어야죠. 근데 반등으로 상승 반전 기미로 이제 그치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거래량 제가 자료 하나 가져왔는데요. 거래량 보시면 이게 전국이거든요. 보시면 이거 28,000인데요. 늘어났네요. 네, 이게 2월 말 기준인데 이게 지금 3만 넘었습니다. 그럼 보시면 최저점이 15,500이에요. 근데 2배를 이제 돌파하는 수준이래요. 3월도 아마 더 2배 수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평균 거래량입니다. 이 선이 여기까지 와주고 돌파를 해야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텐데, 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여기서 꺾이면 약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도 그래요. 경기도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집값이. 차이점이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2월에. 그럼 3월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줘야 이제 이렇게 상승기처럼 팍팍 갈 텐데 과연 2만까지 갈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례보험자는 끝나가니까 그래서 상승 분위기 분명히 생긴 건 맞아요. 1월, 2월 연속 3월까지. 서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다른 데들은 다 이 반을 넘어서서 막 이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전국적으로나 경기도나 서울은 이 평균선의 반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 여력이 약한 거죠.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추가 조정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강남구도 비슷합니다. 그림이. 여기 보시면 이게 2008년도인데요. 지금 뭐 2008년처럼 위기가 터진 건 아니잖아요. 이건 터지고 나서 뭐 나라가 박살 났을 때 이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상승한 게 이게 2월까지 나온 거거든요. 요것들은 안 뜨지만 상승한 게 박살 날 때 수준인 거고 그럼 규제 완화 대책을 던졌을 때 여기 9년도요 폭등하잖아요. 강남사고 거래량이 600개로 지금 어때요? 힘이 너무 약해요.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력이 없거나 집값이 여전히 높아서 갭이 존재한다거나 저는 이제 후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승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약하다. 여러 가지 그림을 볼 때는 여기서 2배 정도 더 폭등해야 이제 상승 전환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텐데 약하다. 그래서 앞만 봐도 저는 대세 하락은 거스르기 힘들 것 같다. 올해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어쨌든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살아나긴 했는데 이 거래량은 앞으로도 그럼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신 건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 다시 좀 떨어지기 시작할까요? 여기서 지금 이게 6인데 2월까지거든요. 사실 3월도 올라가요.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 4월에 가면서 힘이 약해질 것 같아요. 4월 됐잖아요. 4월 중반 되면 원래 또 통상적으로 1, 2월 그 학기 그 성수기 지나고 4월이 좀 비수기입니다. 8월하고 4월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성수기고 5, 6월, 8월 사이가 제일 조금 비수기거든요. 보통 학기 중에 잘 안 옮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힘이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힘이 특례보험자리 또 끝나가잖아요, 거의.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특례보험자리 딱 끊기면 일단 손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례보험자리는 9억 이하니까 똑같이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9억 이하에
뭐 20평짜리 들어갔는데 32평 그러면 한 13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이 둘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8억짜리 살려고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13억짜리 사라는 사람도 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가면 자기 혼자잖아요. 이럴 때 이제 심리가 매수 심리보다는 관망 심리가 더 강하겠죠? 뭐 쉬운 예로는 우리가 식당에 이제 맞아요. 손님 한 명도 없는데 들어갔다가 이거 아닌데 맛이 없나 이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줄 엄청 서 있는 데는 엄청 뭐 가고 싶고 귀찮은데도 네, 뭔가 맞습니다. 줄 서게 되고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아요. 시장에 제가 볼 때. 그게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언젠가 거래량은 좀 언제쯤 제대로 풀린다고 생각하시고 풀리게 되면 진짜 증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값이 이제 다시 반등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면 더 큰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더 큰 하락이라는 표현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조정.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는데 지금 많이 내려온 데들은 지금 일시적 반등했으니까 내려가도 폭이 5에서 10, 15%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 밴드를 형성할 것 같고요. 덜 떨어진 데, 뭐 강남, 3구 이런 데들은 송파 빼고요. 송파 빼고 강동구도 빼고 강동구도 많이 좀 거기는 이제 조정폭이 약할 것 같고 서초 강남은 제가 볼 땐 또 입주 물량 많잖아요. 그 뭐 올해 강남이 한 10,000개 더 들어오는데 연말에 DH파크가 7,000세대예요. 개포동이. 1월 달에 입주니까 내년 한 10월부터 물량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개포자이 갖고도 지금 강남이 지금 전세 가격에 힘을 못 쓰는데 강남구 저번 주 전세 가격이 0.54에 마이너스. 단대 평균이 0.3인데 2배 더 하락폭이 커요. 입주 물량에 대한 그 역량을 갖다 공인중개 사람들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량을 미리 대비해서 지금 파시려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래서 강남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매물 이 상황에서 지금 반등 기미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상승한다고 기대하면 매물을 걷어들일 텐데 제가 이제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매물량 보실게요. 이게 최근 거예요. 여러분 4월 1일자입니다. 이거 따끈따끈한데 보시면 다 상승이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1월 1일부터거든요. 1월 1일이에요. 계산해 보면은 한 10에서 15% 늘었습니다. 거래가 됐는데도 더 늘었어요. 그러면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장 얘기 뭐 정리되잖아요, 사실. 강남에 사시고 집을 투자하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 수익성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인데 왜 매물을 더 내놓을까요, 자꾸? 더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지금 팔고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때 다시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니까 제가 볼 때 상승폭이 약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이분들이 만약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고 가면 되는데 들고 갈 여력이 없는 분들이 한두 개 매물이 나와도 그게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하니까 하방 압력을 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강남구 서초구는 워낙 돈이 많으신 분도 많으니까. 그렇지도 않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네. 거기는 딱 양분대입니다. 월세 놓으시는 분들하고 다 투자분들, 월세를 놓으신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고 나머지 이제 전세 끼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면 깜짝 놀랄 텐데요. 우리나라도 강남 이 파라다이스에 젖어 있잖아요. 있죠. 살아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마포 이런 데도 살기 좋잖아요. 마포 더 살기 좋거든요. 근데 이제 차도 좀 덜 막히고. 이 사례를 드리면 말씀드릴 텐데 그 삼성역 그 송파 근처에요. 어느 기업 다니는 분이 자기 딸 데리고 고시원에 사는 실화가 있습니다. 진짜다 이거는 제가 직접 컨설팅을 연결받았는데요. 재작년 얘기예요. 재작년 겨울에 컨설팅 온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강남에. 있던 거 다 빼서 올인하고 전세 끼고 사둔 거예요. 집을 사고 본인은 고시원에. 딸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컨설팅 아니 지금 뭐 하려고 사시냐고 가족이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돈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해가지고 5년 안에 2배만 튀면 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올인했다 이거예요. 지금 물렸잖아요.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럼 과연 말씀처럼 여유가 있어서 한 거죠?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엘도라도를 찾아서 그냥 꿈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수요들이 진성 수요가 아니잖아요. 가수요가 되다 보니까 강남에서 물론 이제 돈 많이 번 분들이 이제 진입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영컬 갭 특이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분들이 버티냐 안 버티냐가 이제 강남 시장에 추가 조정을 확실히 하냐 안 하냐의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땐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특별히 나아질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1, 2년 안에 올라갈까요? 강남 매물이 많은데 그러니까 1, 2년 못 버티면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 돈은 못 먹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강남 서초구 예를 들면 이제 갭을 껴서 전세를 끼고 샀는데 전세도 이제 떨어지고 있으면 이제 2년 지나면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까지 좀 힘들어요. 그걸 못 내주게 되면 그게 또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분이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금매를 내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매를 내놔서 파셔야 되는 상황.
경매를 당하잖아요. 올 수 안 하면. 있겠죠, 그런 상황이. 그러면 이제 급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시겠지만 작년에 왜 급하게 떨어졌을 때 다 기억나시잖아요. 뭐 강남의 수도 타워팰리스부터 음마부터 해서 다 매물 나오잖아요. 음마 아파트 25억 갈 때 23억 대출받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수요를 무시 못한다 이거죠. 그 수요들이 빠져주면 거품이 좀 조정이 된다 이거죠. 그 시기가 이제 올 것 같다. 다시 한번 그 하반기에 저는 그렇게 보고 강남 있죠. 서초가 지금까지는 잘 버텼지만 잘 버텼죠. 예, 네. 잘 버텼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슈퍼 역전세로 인해서 추가 하락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강남하고 서초는. 자, 그리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이제 7만 원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만 5천을 넘었죠. 네, 현재 어떻게 보시면 이게 좀 어디까지 갈 거라 보세요? 지금 많이 위험한 수치까지 근처 온 거 아닌가요? 아, 원래 7만까지는 괜찮습니다. 7만 그 까지는 뭐 6만 2천도 나오고 7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괜찮다는 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법. 시장이 좀 나아질 때 소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 2008년도에도 마이너스 16만 5천원일 때도 그때도 한 3년 안에 다 소화됐거든요. 경제가 조금 받쳐줘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전제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미분양이 살아날 기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미분양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 전에 조금 뭐가 심리적으로 하방률이 되는 일들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미분양이 쉽게 낮으려면 간단하죠. 분양가를 낮추면 되죠. 그 낮추는 현장들은 지금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현장들이 분양가 알맞은 데는 다 성공해요. 거의 뭐 완승이죠 그냥. 근데 분양가를 버티고 그 시행자, 시공자, PF 대출자 세 군데가 협의를 하잖아요. 이익이 배분되잖아요. 이 이익이 만약에 보통 보면 지금 신용평가사나 이렇게 금감원에서 모니터링 한 거 보면 시뮬레이션 한 걸 보면 70% 선이면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그렇다고 수익을 하나도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럼 분양가를 20, 30% 내리면 팔리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세 주체가 누가 그걸 손을 놓겠어요? 네가 나 내가 나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1, 2월에 분양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좀 덜 늘어났거든요. 그 3월도 지났는데 분양이 별로 없었잖아요. 3월에 4월로 지금 몰려 있어요. 4월에 한 4만 개 정도 하고 이번에 터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4, 5월 지나면 8만 5천 뭐 9만 상반기 가면 한 10만 되지 않을까 좀 보거든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미분양 분위기가 이제 양산되고 지금 아시겠지만 벌써 뭐 3천만 원 계약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벤츠 걸고 막 차 걸고 지금 지방은 벌써 시작됐고. 아 진짜요? 벌써요? 서울도 지금 서울에 몇 개는 지금 뭐 다 걸었는데 이렇게 뭐 1,000만 원 골드바 이런 것들. 근데 분양가를 안 낮추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미분양은 제가 볼 때 가을 전에 좀 가시화될 것 같다. 좀 문제가 될 수도 소지가 많다라고 봅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좋겠죠. 정부에서 도와줘서 유동성 유지하고 있고 분양가를 과감하게 낮췄다가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인데 뭐 건설사나 이분들이 과연 그 이익을 포기할까? 그건 뭐 두고 봐야겠죠. 포기 안 하면 문제가 터질 거고 소비자들이 반응 안 하면 터지는 거죠, 그냥.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부 정책 규제 완화가 지금 집값 하락을 좀 당장 막을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의 정부는 좀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지금 남은 건 2개 남았죠.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근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쉽게 던지기 힘들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에다 박근혜 정부 때도 욕먹고 문재인 정부 때도 욕먹었잖아요. 뭐 매집행위를 도와주는 정부의 뭐 특혜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특혜를 주면서 사실 그걸 활성화시키면 특혜를 줘가지고 그분들이 집을 매집하게 되면 주택 매물이 주니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기대하기가 시간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될 것 같고 그거는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 말고 이제 분양가 낮추고 양도세 일시적 한시적 감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특히 그런 것들은 수도권하고 광역시에서 효과가 있을 텐데 양도세 한시적 감면하면서 취득세 감면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중도금 대출은 또 정부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금만 갖고 가볼 수 있잖아요. 시장을. 그럼 많이 내려온 곳들은 수요가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실수요도 들어갈 수 있고. 실수요자 입장에도 취득세 감면해줘? 만약에 내가 집이 올라갔을 때 양도세도 안 받아?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세금의 문제가 있죠. 재산세까지 50% 감면한다. 이러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런 강력한 제도까지는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면 연말쯤에 던질 수는 있겠죠. 내년에 하겠다고. 총선을 위해서. 그런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조정이 안 되면 그분들도 임대사업자들도 수요자들도 쉽게 시장에 못 들어올 것 같다.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이제 미국이 좀 안정된다 그러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좀 안정되면 그 온기가 오고서 대책이 추가적인 게 아까 말씀 두 가지가 던져진다라면 시장은 제가 볼 때 아주 부드럽게 상승 곡선을 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값이 사실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취등록세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겠지만 좀 요즘에 어쨌든 집값 반등이든 이제 다시 상승 전환한다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도 요즘에는 어쨌든 그런 기사가 조금씩 많아지니까 내가 지금 바닥을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던데 그러면서 이제 조급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 흔들리면 안 되는 까닭 뭐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파도가 치면 우리가 배를 안 띄우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기사도 많고 막 너무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냥 정상적인 시장이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주택 가격에 알맞으면 살까 말까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뭐 이걸 봐야 되나 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올라오면 뭐 상승한다 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상승하는 건지 하락하는 건지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그냥 이런 말씀으로 그냥 대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파도가 치는 건 상황인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럼 잠시 배를 멈췄다가 파도가 가라앉으면 그때 띄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무리하게만 안 나가시면 시장에 접근하지 않으시면 추격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불안해가지고 조급해서 하실 필요 없이 어떤 집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6개월 텀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셔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또 정부의 또 공급 대책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시고 답을 얻으셔라. 공부 안 하고 그냥 우리 김 작가님 제 말씀 듣고 판단 이런 거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김 작가님이나 제가 했던 얘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더 깊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조금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절대 좀 후회 안 하고 집 사는 방법, 한국 집값을 결정한 요소, 이거 좀 한번 알려주신다면. 상승기에는 상승기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 넘어가면 멈추는 게 낫다고 봐요. 거기서 따라가다 보면은 타임을 놓치면 진짜 6, 7년 꼭대기에 손을 잡게 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2, 3년 상승한 것은 앞으로 1, 2년 더 상승하고 또 내려오는 점이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은 없는데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그 엘리어트 파동 그림을 제가 주택 가격을 보니까 좀 맞더라고요.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거에 의해서도 지금은 일시적 반등인 거예요. 딱 계산이 나오는 게. 근데 그 이론이 그분이 뭐 밥 먹고 그것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다른 이론들을 봐도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경기 침체 때마다 이게 장단기 금리 이게 역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차이인데 국고채 금리. 역전되고 나면 딱 텀을 두고 경기 침체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역전된 폭이 여긴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셌고 여기 이런데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 계속 내려왔잖아요. 3개월 물인데 이건 2년 물이고 똑같아요. 역전되고 나면 터집니다. 꼭 터졌어요. 안 터진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음령이 경기 침체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빼기 2년 금리를 했더니 마이너스가 뜨면 이렇게 뜨는데 단기 금리가 더 높은 거예요. 이자율이. 그 얘기 뭐냐면 뭐예요? 돈이 급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그 문제가 터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그림을 봐도 그렇고 올해부터 2, 3년 사이는 우리가 그동안 호황을 누렸잖아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진짜 뭐 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렸는데 자산은 항상 조정되게 돼 있으니까 그 조정 시기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6개월? 인간적으로 1년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일단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거 보더라도 매번 흔들리는 이유가 본인만의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 집값을 결정한 요소 기준 몇 가지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집값을 결정하는 건 일단 소득 수준이죠. 소득 수준하고 대출하고 금리 인하인데요. 대출 액수, 대출 비율이죠. LTV. 이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했지만 이제 불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불장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은데 이 불장이 올 수 없는 일이 그거죠. 저성장이면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의 5년 폭을 만약에 우리가 2%씩 늘어나면 5년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한 10% 소득이 늘어났겠죠. 근데 집값이 그럼 더 오를 수 있나요? 지금 높은 상태에서? 대출밖에 없잖아요. 근데 대출이 예전에는 LTV와 함께 DSR이라는 걸 적용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올해부터 적용하거든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심하면 굉장히 바젤 3잖아요. 심하면 바젤 4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젤 4를
해야겠다. 지금 상태로 해도 문제가 터지니 더 심하게 과도한 대출을 막아야겠다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1980년대부터 파생상품 터지고 나서 MBS하고 ABS, ABCP까지 겹치면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매개체를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은행도 마찬가지고. 기업 대출은 줄이고요. 그죠? 이런 현상 속에서 이제 주택이 이제 매개체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터져가지고 글로벌 시스템에 문제가 터진다는 거 2008년에 한번 경험했고 한 걸 가지고 이 바젤시를 만들었고 만들었는데도 상업은행이나 이런 애들은 좀 놔뒀더니 또 터지니까 이것까지 이제 완전하게 줘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도 지금 DSR을 안 해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과연 그럼 예전처럼 대출해 줄 수가 있나요? 못 하잖아요. 미국도 안 한대, 일본도 안 한대, 다른 나라도 안 한대. 그래서 실제로 DSR 적용한 나라가 지금 선진국까지 합쳐가지고요. 얼마 전에 20개국까지 사인했다가 시행한 나라가 지금 한 40몇 개국, 50개국으로 늘었어요. 그럼 50개국이 선진국 앞에 나가는 경제 국가들이거든요. 여기서 서로 글로벌 경제에 무역도 하고 서로 도우는데 우리만 막 대출을 해줘? 퀘스천 찍어지잖아요. 저 나라 좀 이상하다. 뭐 문제가 있네. 대출이 안 해주면 못 버티나 가게나 기업이? 그러면 이제 나라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부로 이제 대출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베이스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시장을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득 어떻게 보면 대출에서 양손이 다 약간 좀 묶이는 예전하고 완전히 틀린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적정한 집 사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일본형이 될까도 걱정하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습효과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그래도 따라가긴 따라가거든요. 그걸 감안해 보면은 진짜 무리해서 막 공격적인 투자는 당분간은 자제하는 게 현명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교수님이 지금 부장은 없다고 하셔서 근데 언제나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시장도 그렇고 이 폭등하는 시기는 있잖아요. 가열되는 시기는. 지금 부장이 맞죠. 없다는 게 앞으로 계속 없을 것이란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3, 5년에는 없고 앞으로 뭐 길게 보면 또 언젠가는 또 폭등한 시기는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거의 일본 스타일로 갈 것 같고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질 것 같고 한 번 있죠. 통일이 될 때. 예, 웃을 수도 있는데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힘은. 그렇죠. 통일이 되면 전 국토가 반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하향으로 약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터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가 극대화되거든요, 사실. 특히 뭐 수도권이라든지 어디가 제일 메인이 되나요? 그때 되면 더 일단 일본이 서울이고요. 경기도 수도권이 불타겠죠. 경기도 수도권은 교통망이 지금 잘 갖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북한 쪽으로 가는 뭐 개성이라든지 평양이라든지 원산 쪽으로 가는 도로 라인에 있는 데들은 뭐 불장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넓고 공장이 많은 곳, 협력이 되면 그 시나리오를 많이 뭐 벌써 정부에서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전 정부부터도 그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었어요. 박근혜 기억나시나요? 박근혜 정부가 통일되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 소리가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시나리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시계획 그 전문가들하고 한국의 도시계획하고 미팅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에도 도시계획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연결성이 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좋을 때 우리 뭐 도로를 어떻게 놓자 이런 얘기도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긴 데가 좀 불타겠죠. 이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번외적으로 한번 미래에 저는 못 볼 것 같은데 김 작가님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교수님도 보실 것 같아요. 요새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럼 서울 아파트 보니까 제 기사 보니까 중위 전세값이 지금 5억 333만 원, 5억 선 이제 붕괴가 코앞이고 4월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9년 만에 뭐 제로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는 어느 정도까지 좀 받아들이세요? 굉장히 심각한 건가요? 저는 그냥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영끌하시거나 갭투기를 과도하게 하신 분들이 자기 개인의 자산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 현상이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은행까지 뭐 굳이 연결한다면 연결하겠지만 그 얘기는 뭐 이 얘기거든요. 저쪽에서 뭐 불이 나서 가스가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난 건데 그 전이의 속도나 어떤 전이의 범위가 지금 전세가격이 내려간 것이 그 연끌하거나 전세를 주신 분이잖아요. 주신 분들의 문제인데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집을 싸게 팔면 끝나잖아요. 저는 그건 큰 문제라고 안 봐요.
그분들이 욕심을 내고 버틸 때 대출 연체 일인을 부실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는 거 이게 문제인 건데 그건 저는 정부가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정부가 미리 사전적으로 잘 관리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볼륨도 작고 제가 볼 때 보도에는 많이 나오지만 다들 뭐 월세 주시는 분들은 멀쩡하고 월세도 한 50% 되잖아요. 그럼 50% 멀쩡하고 나머지 50% 중에 파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 버티던 분들이 안 팔리는 경우에는 이제 경매를 당하겠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볼륨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또 신문에서는 또 도배를 하겠죠. 뭐 경매가 나와서 심리를 하는데 그게 경매 물량이 나와봤자 뭐 뻔하거든요. 개수가. 근데 그게 이제 심리를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언론사들이 그냥 전국에 2천만 개 집이 있는데 경매가 지금 5천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균형 감각이 생기잖아요. 이걸 갑자기 막 무슨 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안 망하는데 대한민국 그죠? 네. 멀쩡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경매 물건 뭐 100%, 1000% 증가 네네. 이런 식으로 뽑겠죠. 그러니까 2개에서 4개면 그런 자극적인 기사는 좀 자제해 주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죠. 그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지 한번 짧게 요약을 해서 집이 어쨌든 지금 집값 더 떨어진다고 보시니까 그럼 언제쯤부터는 그래도 좀 이제 무주택자분들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사면 될까요? 일단 청약은 무조건 들어가죠. 특히 이제 공공분양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특히 정부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청년 주택부터 해서 요즘 보시면 청년 역세권 주택 짓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도심에서 서울 도심은. 그런데 이렇게 방시하면 그런데 신경 쓰시고 3기 신도시 지금 다 착공 들어왔거든요. 상반기에 착공 들어가요. 그러면 사전 분양이 본격적으로 아마 제 생각엔 선거 전에 할 것 같아요. 선거를 위해서. 그죠? 사전 분양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그럼 그때가 기회잖아요. 저렴한 데다가 그리고 뭐 SH 서울에서는 또 김원동 본부장 공사 사장께서 반값 토지임대부 주택이지만 뭐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걸 갖다 뭐 3억 5억에 분양을 하니 강남 한복판에도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대충 뭐 나쁘게 안 짓거든요. 좋게 짓거든요. 아파트를. 그런 거 접근하시고 3기 신도시하고 그러면 아마 민간 분양가들도 약간 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지만 함부로 많이 못 올려요. 분양가를. 그리고 수도권은 아마 분양가를 낮춘 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적기라고 봐서 천천히 보시면서 청약 접근하시고 기존 주택은 급하게 추격한 매수할 타임이 아니다. 올해 말까지는 보실만 하다. 보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갔다 쳐도 생각해보세요. 뭐 20% 올라가서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급하지 마시고 청약 계속 보시면서 기존 주택 시세랑 같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상황 조금 공부하시면 우리 김 작가 TV 봐주시면서 하면 그냥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편안하게. 그럼 이제 언제 사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언젠가 또 집값이 또 더 위로 이제 올라가서 팔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파실 분들. 우리가 예를 들면 2021년에 이제 한참 고점일 때 팔았으면 정말 지금 기분이 제가 좋으실 분들이 팔으라고 엄청 얘기했죠, 제가. 고점일 때 이때는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 딱 줄기 시작할 때야. 전세든 그 매매든 상승기고 하락기고 상관없습니다.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늘 때,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하락할 때, 이때가 변곡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2021년 말부터 줄었거든요. 말부터. 그때부터 이거 이제 바뀝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믿으셨던 거고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거래량을 먼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어요. 그게 3개월마다 발표하거든요. 그걸 가끔 주택 금융 통계 이렇게 아니라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딱 치시면 딱 떠요, 그림이. 들어가면. 그거 보면 그림 선이 나와요. 특히 서울 수도권 분들은 그것만 보셔도 지금 너무 낮구나 보여요. 요 그림 보시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미친 집값일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많이 내려왔죠. 이게 서울이거든요, 빨간색이. 나머지는 이제 여기 서울, 부산, 대구예요. 지방은 좀 틀립니다. 지방은 여러 건 있는데요. 이 수치상으로는 여러 건 있는데 단점이 뭐냐? 주택 보유율이 지금 60%를 다 넘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득 분위기를 따져보시면 어때요? 60% 이하는 그 소득이 주택을 사기에 버거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제가 한계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 같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불장이 쉽지 않다.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심하면. 여기 보시면 214가인데 지금 이게 2022년 3분기거든요. 지금 집값 2D로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198인가로 좀 내려왔어요. 204인가로. 이 수치가 한 요 정도까지 왔을 때 이래야 이제 평균값이 나오거든요. 120 정도? 120이 평균 정도 생각되나요? 네네. 서울은. 여기는 이제 이 곡선을 재고 다시 보면 50에서 100까지 텀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80선, 70선이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한 20에서 25%만 내는 거죠. 안정적인 주택시장이죠. 그때는 이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도 되는 거죠, 사실. 지방은 80이고 서울은 120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고 부담스럽게 시작하는 낮으면 좀 거죠. 저렴한 네,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또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더 크래시 요 책 이제 출간을 하셨는데 요 책에서 또 많은 얘기 해주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업계에 계신 지 한 30년 정도 되시지 않았나요? 네, 30년 좀 이제 넘었죠. 오랫동안 뭐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어떻게 사는지 파는지 보셨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집 살 때 저지르는 좀 치명적인 실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따라서 할 때. 자기 주관 없이. 우리 여러분들 왜 무슨 뭐 카메라 하나 사시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게 좋니 하고서 그냥 믿어서 사나요? 아니죠. 좋니 그러면 가서 집에 가서 보잖아요. 보죠. 유튜브 영상 보고 다 리뷰 보고 이게 좋은 거 보고 가격 비교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집은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믿고 하는 식으로 추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매매 시세만 나와 있지,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서 이렇지만 또 유튜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은 분들은 정확한 진실을 찾아가서 상황 파악이 되실 거고, 그런 게 필요한데 집을 살 때 치명적인 실수가 자기 판단 없이, 자기 정보 없이, 주위의 권유나 그거에 의해서 결정할 때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보면. 팔 때도 마찬가지고.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좋게 하면 똑똑한 그런 분들이 평온하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파시라고. 지금 안 팔면 집값 내려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돈 벌게 해주려고 싸게 이렇게 팔아줘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파는 분 입장에서는 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모아서 집을 사뒀는데 바쁘다 보니까 4년 전에 집 사고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게 2배가 3배가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분들도 찾아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바쁜 분만 찾아가지고 부동산을 이거 지금 막 팔고 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약하고 나서 파는 사람이 파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터지는데 치명적인 실수. 공인중개사 분들의 말만 또 주위의 말만 듣고 절대 결정하지 마라. 부동산은 항상 자기가 조금 공부해라. 근데 참 그분들도 참 쉽진 않다 저는 생각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음료수를 사든 전자제품을 사든 이제 뭐 카메라를 사든 이제 인터넷몰을 사게 되면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 비교가 부동산의 가격 비교가 전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카메라 살 때 가격 비교는 현재 시점에서의 다른 쇼핑몰과만 비교를 하면 돼요.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가격이 조금씩은 떨어져도 갑자기 팍팍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게 비싼지 싼지 옆이랑 비교한 게 아니라 나중에 떨어질지 오를지 미래랑 비교를 하니까 이 미래를 알려면 이제 본인만의 기준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 좀 아까 작가님하고 말씀 나눴던 주택구입 부담 지수도 네. 중요한 팩트가 되죠. 이게 이 수준에 있으면 사야 되나 안 사죠. 이게 좀 위험하구나. 이 기준이 요거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살 사람이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시는 게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담 지수라든지 PIR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좀 너무 올라가고 또 이것도 있죠. 제가 말씀 주신 아까 그 책에도 있죠.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세가, 매매, 거래량, 미분양 요 3가지 팩트를 딱 놓고 그것들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동시에 시작하면 무조건 하락인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게 다 좋은 쪽,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감소하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동시에 겹치면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 3개만 놓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시장은 판단이 돼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고 거기다 이제 매물량. 그 3가지다 매물량이 올라가자 내려가자 4가지 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전세가와 매매 거래량이랑 미분양이랑 매물량. 네, 매물량 추이. 요 4가지만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펴 그리시면요. 보합이네, 상승이네, 하락이네가 딱 보여요. 이걸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안 하죠. 이제 말씀 드실 때 맞아 이러시고 또 안 적죠. 그러니까 지금 김 작가 TV님 보시면서 오늘은 메모하셔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시장을 알고 싶어 그러면 막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이 4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보이잖아요, 바로. 자, 그러면 오랫동안 계셔보셨으니까 결국은 근데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더 부자가 되는 분들은 이제 경제까지 공부하죠. 경제까지 공부 안 하셨는데도 부자가 되는 경우는 전세가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김포에 어느 아는 분이 정말 초등학교 나오신 어르신이 한 75세 되셨는데요.
2098년 그때부터 그러다가 집이 좀 저가다 이렇게 한번 재미를 보셨는데 그때는 전세가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MB 정부 때 이제 전세 가격 대출이 딱 늘어났는데 집값이 오르는 걸 본 거예요. 자기 집이 1억짜리인데 전세 돈을 갖다 정부에서 1억을 대출해 주니까 집값이 2억으로 뛰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부만 안 하셨지 머리는 있으시니까 아 이게 전세가가 움직이면 집값은 뛰는구나 뛴만 그걸 아신 거죠. 그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막 3억 5억 팍팍 올려주고 유주택 사셨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뭐 전국을 휩쓸고 다녔죠. 거부가 되셨어요. 거부가 되셨고 3년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 오셨는데 전세가 제도가 유지될 것 같냐. 이제 많이 여유가 되시니까 돈 벌 때는 그렇게 연락 없다가 근데 그 방식은 제가 알죠. 그러니까 요점이 그거예요. 전세가인데 지금 전세 대출 제도가 지금 금리 때문에 한 제한적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시면 부자 되는 분들은 다 공부를 하더라 했던 여하튼 공부를 하더라. 따라하지 않고 집에서 P는 I분의 R이라고 있어요. P는 I분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연구하시면 부자 되는 방법이 거기 그냥 딱 나옵니다. 아 전세가 대출이 늘어날 때 그리고 P는 I분의 R이 수치가 딱 나올 때 그럼 무조건 배팅 들어가고 그럼 사익이 나요. 나는데 이제 파산한 분들 계세요. 파산. 98년 이게 터지고 중간에 이제 좀 다운됐을 때 집을 매집 부자가 된 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올라갈 줄 알고 금리에 대한 개념에서 이 미스매치 딱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집 10개 갖고 있는데 버티라는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주위에서 버티다가 이제 파산되는 거예요. 안 버티고 냉장에 판단해서 아마 작년 막 가을에 막 난리 났을 때 냉장에 판단했으면 집이 10개가 있으면 5개 털면 됐어요. 털면 유동성이 확보되고 전세 레버리지 마이너스 되는 리스크도 없어지고 5개 지킬 수 있는데 이걸 같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다 1억씩 빠지면 그분들 갭투자 올인한 분들은 타임인데 뒤늦게 붙어가지고 올인한 분들은 갭 비율이 뭐 20, 3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뭐 50억 있으면 10억 베팅한 거거든요. 그죠? 20%니까. 50억 자산은 있는데 10억인데 그럼 전세가 다 4억씩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세 가격이 지금 1억씩 빠지면 어떻게 돼요? 10억을 메꿔야 되잖아요. 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파산이에요. 그냥 한 방에. 파산은 뭐예요? 욕심이죠. 그러니까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부자 되는 분들은 욕심을 안 내더라고요. 항상 조심하면서 가는데 파산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주로 30대에서 40대. 60대는 잘 파산 안 해요. 경험이 많아가지고 털어요. 잘 못 터시더라고. 부자 되는 방법은 손절, 손익처럼 부동산도 손매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10개인데 5개 털었는데 이건 차익이 나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올라갈 생각만 하시다가 자빠지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거의 뭐 냉정하게 처리하니까 힘 못 씁니다. 그거. 이분이 제가 제 주변 사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안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원활한 현금 흐름도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다주택자 한 20채 정도 가지신 분인데 이제 집을 어쨌든 저평가 쌀 때 이제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뭐 많이 올랐다가 어쨌든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부 지역은 더 많이 떨어진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저는 한 개도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집은 어쨌든 이 주식에도 가치 투자처럼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놓으면 계속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맞긴 한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근로가 사업에서 현금이 계속 잘 들어오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을 안 파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안 팔아도 거기서 자산이 어쨌든 나중에는 다시 오르긴 할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걸 메꿀 능력이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능력이 되실 때 얘기인데 그분의 입장은 맞지만 우리가 그분의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반화가 아니니까 능력이 있을 때, 자기가 다른 수입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한다 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왜냐면 서핑이지만 이렇게 우상향을 가니까요, 결국. 근데 투입분의 어떤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이익이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그럼 같이 계산 안 하고 단지 내가 메꿀 능력이 있다 해서 가지고 간다? 그것도 정확한 어떤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거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네. 마지막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이제 끝낼까 하는데요. 요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떤 편인가요? 잠시 그냥 손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산, 뭐 오피스텔, 꼬마 빌딩 있죠, 상업용. 다 일단 잠깐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조금 있으면 아마 가을에 접근하시면 좋은 매물들을 많이 취하실 것 같아요. 가을에요? 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지산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좀 한방 충격을 먹었잖아요. 주거용으로 약간 변형되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산은 절대 가시면 안 되고, 이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뭐 잠깐 화랑했던 뭐 약간 주거용 변형은 전혀 안 먹힙니다. 그냥 과태료 맞으니까 조심하시고, 원상복구에다 이행강이 좀 팍팍 날리더라고요. 지금 아주
뭐 예전처럼 시간도 안 주고 조심하셔야 되고, 오피스텔은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제가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 못 드리지만 초반에 완판하는 것들이 다 미계약 났습니다. 작년 재작년 것들이 미계약 나서 아직도 비하인드로 매매를 하거든요. 아직 소화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미계약이 났지만 뭐 60% 70% 되면 일단 사업에 문제가 없으니까 완공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계속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가격에 가성비를 따져보면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그래서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조심하실 상황인 것 같고, 하이엔드 강남 쪽에 추진하던 시행자들도 약간 하려다가 약간 스톱하는 기미도 살짝 보이고 있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도 신도시는 특히 뭐 박살 났잖아요. 뭐 좋은 데들 말고 특히 뭐 위례라든지 뭐 일부 지역들은 뭐 상가가 거의 뭐 초토화됐잖아요. 그 압구정의 가로수길이 지금 텅텅 비어있다는 자체가 그 공시 30% 거의 네. 자라가 나갔다면서요. 네, 상징적이잖아요, 일단. 거기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압구정에 사람이 안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안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같이 가는데 그만큼 젊은 인구의 총 인구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볼륨이 축소 형태로 가잖아요. 요즘 거기서도 신사동 바로 옆에 신사동 안 가고 도산대로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또 그쪽에 이제 신축들이 많으니까 그쪽 막 가는데 수요는 한정적인데 상가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과포화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 발전하다 보니까 로드 상가에 한계가 온 거죠. 로드 상가에, 스트리트 상가에. 그리고 젊은이들이 테마형 뭐 홍대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안 가게 되니까 상가별로 지금 양극화가 뭐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죽는 데는 막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사는 데는 살아가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최고점에 오지 않았나. 상가시장도 수익형 시장도 잠시 숨고르기 들어가는 시점이 왔다. 주택시장이 먼저 꺼지기 전에 벌써 거기도 약화됐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뭐 조금 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사실 몇 년 동안 그 우픈말로 초등학생 장래 희망주 하나로 뭐 건물주라는 게 이제 들렸다라는 자체가 워낙 가파르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건물도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힘든 걸까요?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고점을 찍었다고 봐요. 상가도. 이 얘기 들으면 아시겠네. 그 테크노마트 있잖아요. 강변에. 물론 뭐 경쟁력에서 떨어진 것도 있죠. 롯데월드가 들어온 바람에. 그러면 수요는 한정적인 건 다시 증명됐잖아요. 어디가 뜨면 어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현상은 이미 벌어져서 해외는 주거용으로 바꾸는 법제화부터 해가지고 많이 움직인 지가 한 2년 됐어요. 유명한 빌딩들이 다 그냥 주거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주거용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런 시장의 어떤 변형점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상가나 이런 호텔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거죠. 호텔 매물도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뭐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코로나 풀릴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호텔조차도. 수익력이 약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면 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 기본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인 수요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지 못한다는 거는 뭔가 버블이 껴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올 한 해는 주택시장과 같이 동반 패턴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좀 한 해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랑 가장 위험한 투자, 이제 그런 거 조언만 한마디 주신다면. 파도가 칠 때는 배를 띄우지 마라. 뭐 또 다시 그걸로 갑니다.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늦지 않다.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는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는 거지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하신 교수님 더 크래시, 책 제목을 크래시를 지은 이유가 혹시? 제가 쓴 것은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크래시는 이제 재앙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좀 안 좋은 거다. 좀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급락시장에서 좀 자기 자산을 지키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들한테는 그냥 보시면 안 돼. 막 강력하게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본인 책을 왜 그렇게?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이 다 안 들어가고, 이게 강연한, 요런 제도가 있더라고. 강연을 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이제 출판사에 리라이터? 정리하신 거 가지고 제가 다시 하다 보니까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은 강의 내용만 있지 원래 게 없으니까, 또 지면 제한도 있고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고 그냥 인사이트 조금만 담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추가하신 이제 크래시라는 제목처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이 이제 반등, 뭐 바닥 얘기 나오면서 흔들리신 분도 계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한문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